말씀드렸는데 요즘 지금은 프로젝트 서울에서 이제 지금은 과포화 상태인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그거를 걸을 수 있는 시스템은 예전에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오히려 미비한 것 같다. 엄청난 응모자들의 그 응모를 받아서 그러면 엄청난 노력을 해서 그걸 선정하고자 하는 적절한 시스템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전에는 이제 공모 절차를 간소화시켜주고 제출자들에게 부담을 줄여주는 신호로서는 되게 안착이 잘 됐는데 그런 다음에도 계속 지나야 될 것 같은데 그걸 믿고 이제 사람들이 막 100팀씩, 200팀씩 내는데 심사는 예전에 10팀 들어올 때랑 똑같이 하는 거니까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는 노력도 10배쯤 늘어나야 되는데 정말 그럴까에 대한 의문이 있으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얼마 전에 그 공모하면 이제 아카이브로 해가지고 결과가 이렇게 떠서 뭐 당선작이랑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저희도 공모를 여러 개 하다 보니까 이제 프로젝트 서울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저희가 좀 할 만한 것들을 이제 찾아서 보거나 등록도 하고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제출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작년에부터 공모해가지고 그건 신청까지 하고 제출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계획 잠깐 하다가 이제 너무 변별력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거는 계획을 잠깐 들여보다가 제출하지 않고 결과물만 봤거든요. 근데 그 아카이브에 나와 있는 결과물을 봤는데 프로그램이 그냥 말랑말랑한 거여가지고 50개인가 접수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출했더라고요. 50여 개 정도가 제출을 했는데 되게 당황스러웠던 거는 당선자가 없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거를 프로그램도 다 알고 땅도 다 알고 왜냐면 며칠 동안 고민도 해봤고 해봤는데 그다음에 이제 우수작이 당선자 없으니까 이제 우수작하고 그 밑에 입상작들만 4개 있는데 그 우수작 봤을 때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걸로 해도 뭐 땅도 잘 해석했고 공간도 잘 풀어냈고 뭐 인면이나 이런 디자인들도 깔끔하고 괜찮은데 왜 뭐 때문에 그게 당선자가 없음이 됐는지 왠지 굉장히 그 허탈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게 또 중간에 한번 심사를 하기로 했다가 이게 일정이 다 딜레이 된 걸로 제가 그 홈페이지 서울 프로젝트 서울에서 봤는데 그런 것들 봤을 때 이거 이렇게 매끄럽지 않다. 그러니까 당선자가 없음을 하려면 사실은 그 공모 문구에도 심사위원이 판단했을 때 뭐 설계작들의 수준이 현저히 낮다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당선자가 없음을 하는데 그거 50개나 되는 작품을 접수를 받아가지고 심사위원들이 평가해서 당선자가 없음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제출을 안 했는데 설계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화나더라고요. 이거 또 심사위원 문제로 가는 부분도 있지만은 어떻게 그런 걸 보고서 그 당선자 없음을 만들 수 있는지 그건 굉장히 좀 그 설계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 거기 심사위원들 다 설계 사무실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어떻게 해서 그런 결정이 나왔는지 참 그 이해가 안 가고 뭐 다른 부분 그게 뭐 엄청 어렵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아니었는데 그런 게 생겨가지고 속으로는 안 했지만 그거 보면서 야 진짜 안 하길 잘한 건가 막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서울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 프로젝트 서울 사이트를 많이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반 그 공공건축 공모하고 프로젝트 서울 공모의 다른 점은 어떤 자료의 투명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 어떤 결과의 무슨 평가표라든지 이런 것만 공개되는 게 아니라 거기 참여했던 이 수상작들의 그 도면이라든지 그런 자료들이 다 오픈이 되니까 그게 어떤 그 참여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 그 주변에 이제 그러니까 심지어 학생들에게까지도 그게 자료로서 그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도면도 보면 이제 확대해서 보면 크게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공부도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그 건축가들이 프로젝트 서울에서 나오는 그런 공모를 많이 참여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현상 설계보다 굉장히 어떤 투명성, 공정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최근에는 경쟁이 너무 치열해져가지고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설계 공모가 이렇게 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 각 그 구 단위나 시 단위 시의 각 부서들이 이제까지는 별도로 각자 이렇게 공모를 발주하다 보니까 뭐 일관성도 없고 전문성도 없고 뭐랄까요, 좀 공정성도 굉장히 좀 없었다, 이런 맥락에서 이런 것들 좀 더 통합하면서 더 일관화된 체계를 만들자, 이런 의도로 시작된 걸 알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좀 빠른 시간 내에 잘 이루어졌다라고 뭐 평가는 할 수 있겠죠. 저는 뭐 취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프로젝트 서울 덕분에 조금 설계 공모의 어떤 분위기라던가 어떤 전반적인 것들이 많이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서울에서 시작해서 점차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 뭐 부산이라던가 그런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그 유사한 어떤 사이트가 생긴 그 지자체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많은 또 젊은 건축가들이나 다양한 건축가들이 서울의 설계 공모에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고, 많이 또 참여율도 굉장히 높아졌고, 또 어쨌든 물론 이제 심사위원들이 뭐 그 다른 공모들도 공개가 되기는 하지만 이제 프로젝트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되게 알아보기 쉽게 또 뭐 사진까지 해서 이렇게 공개가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굉장히 저희가 젊었을 때는 거의 입찰제로 했었어요. 공공건축에서 현상 설계라는 건 큰 규모 아니고는 전부 다 입찰제였죠. 설계마저도. 그게 바뀐 지가 한 10몇 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봐요. 그 혜택을 고스란히 시민들이 보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좋은 건축이 지어진다면. 그 입찰제는 어때요? 그 사람 퀄리피케이션 없이 그냥 지어지는 거잖아요. 돈이 맞다든가. 그럼 그 똑같은 건 뭐예요? 우리가 정말 결혼을 하는데 신랑이 누군지 모르고 결혼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평생 같이 살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지어주는 대로 이게 뭐예요? 맺어주는 대로 결혼을 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입찰해서 이렇게 설계자가 정해지고 입찰해서 시공자가 정해지는 거, 조건만 보고 결혼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진화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저는 우리가 건물 현상 설계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좋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에서 건축가를 좀 존중하고 믿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형 설계 공모의 가장 좋은 점은 다른 데서 하지 않았던, 첫째는 심사를 설계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계를 한 번도 안 해본 학교에서 강의만 하시는, 학교에서 연구만 하시는 교수님이 심사를 하면 설계 그 속성을 모르죠. 그 프로세스를 모르고, 그게 그 어떤 선이나 어떤 면이나 어떤 형태가 갖는 의미나 그 느낌을 자기가 설계 안 해봤는데 알 수 있을까? 아주 천재적인 뭐런 감각이 있어서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그걸 다 읽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투시도도 있고 안에 뭐 설명문도 있고 그렇지만
설계자가 아니면 그거를 100% 읽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서울형 설계 공모제도에 정말 잘한 점은 설계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을 모집했어요.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서울시 공공건축가. 그 공공건축가들이 심사위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내면 그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생기니까 이 그 응모작이 개수가 확 늘어났어요. 그 전보다 엄청 늘어나고 굉장히 수준 높은 작품들이 들어온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 심사를 하니까. 서울형 공모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그런 심사자들을 제대로 잘 선택해 왔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해요. 그거를 그냥 그러니까 설계 공모의 부작용 뭐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죠. 예를 들면 50개의 작품이 됐다, 접수가 됐다. 근데 뭐 예를 들면 설계 3억짜리다. 한 개에 1,000만 원씩 들어도 5억이잖아요, 벌써. 또 5억이라는 돈이 투자돼서 3억짜리 따는 거야. 사회적으로 낭비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3억 정도 수준이면 사실은 그렇게 그 설계 공모 안 하고 굉장히 단순한 한 사람씩 와서 이 화이트보드에 자기 아이디어 이렇게 그려가면서 설명하고 그거 보고 또 포트폴리오 보고 저 사람 하면 되겠다. 미국에서는 실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그 랭코라스였던가 누가 조경 공원 설계하는 건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맨몸으로 가서 화이트보드 갖다 달라고 그래서 거기서 그리면서 당선됐어. 그래서 자기 그 작품을 했어요. 그거 돈 안 들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그냥 보드 패널 A1짜리 이거 막 2장 3장 하고 보고서 쓰고 투시도 그리고 1,000만 원만 들겠어요. 인건비 따지면. 그러니까 그거는 설계 잘하는 사람이 심사위원이기 때문에 갖는 단점이 아니고 설계 공모 제도를 프로젝트에 따라서 훨씬 다양하고 훨씬 더 좀 낮은 수준의 과정을 거쳐서 당선시키는 거 이런 게 되게 필요하죠. 그래서 젊은 건축가 새로운 자기 실적 없어도 자기가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설계 공모거든요. 근데 그거 너무나 내가 감당하기에는 1,000만 원씩 들여서 넣는데 한 3번 영업 떨어지면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겁나서 못해 더 이상. 그냥 어디 딴 무슨 쌍고래도 알바래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못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그냥 한번 아이디어 와서 내봐라. 너 같으면 어떻게 할지 한번 얘기해봐라. 그래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설계비가 한 10억쯤 된다. 그건 설계 공모해야죠. 설계 공모해서 치열하게 부딪혀야죠. 10억짜리 따고 싶으면 그 정도 노력은 해야 되는데 3억짜리 따고 싶으면 훨씬 가볍게 A4 아니면 A3 한 3-4장 작업해서 아이디어 쓰고 자기가 그려서 그거 내서 그거 보고 당선시키고 떨어지고 하면 그거 억울하지 않죠. 그건 떨어져도 그건 10번이라도 20번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정도 하면요. 그래서 그런 좀 제도를 좀 건축가 입장에서 이렇게 좀 해볼 수 있는 젊은 건축가 또 신진 건축가 이런 분들이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렇게 만드는 것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죠. 이제 제출물이 좀 표준화되어 있는 거, 규모별로 되어 있어서 그런 거 있고 그 전에는 저희가 이제 참여하는데 제작비라는 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CG도 외주해야 됐었고 모형도 만들어야 됐었고 그러면 이제 한번 하고 나면은 전체 제작하는 기간, 비용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훨씬 더 표준화시키고 경감화시켜서 하는 건 좋았었고 근데 요즘은 이제 너무 많이 알려져서 경쟁이 너무 치열해져서 이제 한 60개씩 들어오고 그러면 저희 우려되는 거는 한 60개를 저도 심사를 가봐서 하는데 심사위원 5명이서 60개를 하루에 도대체 어떻게 선정을 하냐 이건 더 정보의 과잉해서 이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그러면 심사 기간을 좀 느리거나 아니면 좀 카테고리를 나눠서 이제 신생 사무실들이 할 수 있는 거를 좀 열어준다든지 아니면은 좀 저희가 옛날에 되게 반대했었는데 해보다 보면 적정 규모 이상을 설계해봐야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최근에 봤던 프로젝트 서울에 어디 보니까 참가 접수 400몇 개 이렇게 돼 있던데 그러면 100몇십 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심사가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게 이제 그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제출물도 합리적이고 심사위원도 이제 건축적인 아이디어 생각 많이 볼 것 같아서 다 같은 마음으로 참여를 하는데 심사는 하루에 뭐 60개, 100개 한다 그러면 갑자기 모든 신뢰도가 싹 사라지는 그런 게 있죠. 비슷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뭐 그 요즘에 많이 들어와서 그거를 그 짧은 시간에 하루도 아니고 몇 시간 안에 그걸 다 판단해가지고 할 수 있을까라는 좀 의구심은 많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특히나 요즘에 그 민간 시장이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공 쪽 공모 쪽으로 그 사무실들이 많이 몰려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한 프로젝트에 굉장히 많은 사무실들이 제출하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제 저희가 그 제출하는 많게 제출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뭐 경쟁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그걸 정말 온전하게 그 제출물들의 아이디어를 잘 읽어서 심사를 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표님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시간을 며칠을 두고 조금 판단하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교육청 같은 곳에서는 그 초반에 그 뭐 30개 돌아서 5개를 선정할 때도 사유서를 다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안은 어떻고 이 안은 어때서 나는 추천하고 비추천한다라는 걸 적던데 그 정도를 적으려면 유심히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심사하는 그 기간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지금보다 좀 더 체계화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제출하는 입장에서 내가 공정한 그 심사를 받고 평가를 받아서 그 되고 안 되고 뭐 당락을 떠나서 그게 된다 그러면 조금 수긍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이 좀 짧게 되고 나중에 당선작이나 입상작들의 내용을 보고 이제 건축하는 사람들, 제출했던 사람들이 판단했을 때 조금 헛웃음이 나오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그런 심사의 공정성을 떠나서 심사의 심도를 조금 더 깊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어떤 이 프로젝트 서울의 장점이라고 하면 그런 상대적인 공정성과 투명성, 그다음에 자료의 아카이빙 뭐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외에 이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에도 마찬가지 이제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처음 기획 단계에서 어떤 그런 공사비 책정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이렇게 과소 책정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서울시립미술 아카이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래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최초의 공사비가 한 140억 정도로 잡혀 있었는데 최종의 그 공사비는 260억이 됐어요. 한 2배 정도가 됐어요. 근데 그게 어떤 설계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애시당 처음에 이제 잡히기를 작게 잡혔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설계비는 최초 계약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그 서울시에서 보통 나오는 프로젝트에 저희가 설계 변경 한 14번 정도 했거든요. 14번 정도 했는데 그 과정에서의 설계 변경은 이제 설계 디벨롭이다 라고 보는 거죠. 어떤 단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납품이 되고 나서 바꿨으면 뭐 설계 변경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 해서 사실 서울 그 프로젝트 서울에서 나오는 프로젝트 중에서 설계 변경을 한 사례가 거의 없을 거예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보면 설계비가 있고 나중에 감리비가 이제 설계비랑 비슷한데 감리비는 설계비 한 2~3배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뭐 단점이라면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점은 이 정보 자체가 굉장히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제공되는 것과 그것을 이제 만들어서 제출하는 절차 자체가 굉장히 간소화된 것, 뭐 이런 것들이 장점인 것 같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뭐 다분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래도 이게 이제 서울을 대표하는 그런 어떤 건축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채널이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뭔가 이렇게 계속 쌓이다 보면 이 공모전 정보들이 쌓이다 보면 약간 그런 법칙 같은 게 약간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뭐 어떤 구성의 법칙일 수도 있고 뭐 표현의 법칙일 수도 있고 계획의 법칙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좀 더 뭐랄까 다양화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뭔가 보편화되면서 모범해를 약간 비슷하게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문제 없게 짓기 위한 공모전이라면 상당히 성공적이긴 해도 이게 후세에 남겨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획기적인 프로젝트, 모든 공공 프로젝트가 획기적인 프로젝트 될 필요는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과연 이렇게 쭉 몇 년 해오면서 그런 것들이 있었냐? 이거는 뭐 지금 판단하기는 빠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은 시스템 문제일 수도 있고 그 심사위원 선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아까 청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치열한 것 같아요. 프로젝트 서울에서 올라오고 당선되고 이건 저희도 그때 냈을 때 한 30개 정도 냈나요? 냈는데 됐는데 지금 평창동 뭐 미술 공간 지어진 게 110개가 들어와서 이상이 당선된 건데 굉장히 치열하고 뭔가 근데 심사위원 구성에 있어서 특히 요즘 심사위원 구성이 좀 이상할 때가 좀 많아요. 뭔가 구청이나 아니면 그 사업부서에서 심사위원을 올리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가 초창기만 해도 좀 유명하고 괜찮은 분들이 심사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좀 누군지도 모르는 분이 좀 심사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그 프로젝트 같은 거를 많이 해본 분이 또 해주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심사위원 이력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왜 이분이 좀 하게 됐는지 그거에 대한 이유를 밝혀주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너무 요즘은 솔직히 말해서 저는 편차가 좀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신경 쓰는 거는 좀 좋고 구나 이런 데서 하는 거나 뭐 사업단에서 하는 거는 이거 누구지? 뭐 이런 경우가 생겨서 좀 그런 부분이 요즘은 좀 어떻게 보면 이 프로젝트 서울 자체도 좀 리그가 많아졌다? 좀 이렇게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저는 예전에 프로젝트 서울은 직접 공모를 관리하고 심사위원 선정부터 당선자 선정까지 상당히 관여가 됐다고 치면은 지금은 약간 플랫폼 역할을 하는데 멈추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안 그런 프로젝트도 물론 있긴 한데요. 상당히 많은 프로젝트가 단순히 그냥 위탁해서 올려주고 끝나는 근데 너무 그건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프로젝트 서울에 올라올 정도면 어떤 퀄리티가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전까지는 그랬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방금 이제 송 교수님이 얘기한 대로 심사위원 구성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좀 미심쩍은 당선자 선정도 그렇고 이게 과연 맞나 이렇게 갸우뚱해지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점은 아마 제도가 이제 오래되고 사람이 이제 바뀌면서 좀 초심을 좀 잃어버리지 않았나 싶은 점도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제도를 들여다 보시고 재정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점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전체적인 이야기인데 전체적으로 어쨌든 공모전의 분위기라던가 좀 더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뭐 제 생각에는 더 뭐 심사위원들도 어쨌든 이렇게까지 이제 공개되어 있는 공모전에 본인이 이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잘 뽑아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뭐 저도 심사위원들도 참여를 해봤지만 저도 좀 뭐 다른 지자체 공모전들도 물론 그렇지만 아무래도 좀 더 공개적인 느낌이 들다 보니까 더 그런 의식이 안 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더 좋은 안이 뽑히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유튜브 공개나 뭐 이런 것들도 물론 다 좋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단점이라고 할 만한 게 사실은 뭐 제 생각에는 전체적인 어떤 설계 공모에 있어서의 단점은 아니고 심사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의 단점은 너무 많이 참여를 하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떤 공모전들은 되게 또 요거 참여하면 좋겠다 싶은데 또 너무 많이 홍보가 되니까 경쟁률이 너무 치열해져서 약간 모든 공모전이 경쟁률이 치열해지니까 뭐 그런 점에 있어서 참여자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게 이제 결국은 그만큼 많은 건축가들이 이제 그 참여를 하게 되면 어쨌든 경쟁률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반대로 안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심사위원이 누구냐에 따라 그 프로젝트가 그 향방이 정해진다고 봐요. 예를 들면 과거에 뽕피트 센터 같은 경우는 필립 존슨이라는 세계적인 건축가가 심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작품을 뽑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필립 존슨이라고 하는 심사위원이 선정이 됐다라는 것을 알고 거기 참여한 건축가들이 이 어떤 안을 내면 좋겠다. 그 방향을 정할 수 있고 그거에 더 잘 맞는 그런 작품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누군지 모르면 도대체 그냥 내 마음대로 내서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는 거 좀 너무나 뜬금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발주처에서 약간 보수적이고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설계 작품을 원한다. 그러면 그런 설계를 해왔던 분을 심사위원으로 모셔서 이런 심사위원이 이 작품을 뽑습니다. 이렇게 발표가 되면 당연히 그런 작품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건축가들이 참여를 하겠죠. 그리고 그런 작품을 내서 거기서 뽑는 거고 훨씬 더 진취적이고 뭔가 새로운 시도를 원하는 그런 발주처면 그런 심사위원을 뽑아서 그런 심사위원이 나는 이런 작품을 원합니다라고 발표를 하게 함으로써 그런 작품을 잘하는 이 건축가들이 참여하게 하는 거죠. 근데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작품을 내라? 그거 되게 이상하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모든 분야가 그렇듯이 이 공정성, 또 비리에 대한 어떤 그 척결하는 방법, 뭐 이런 게 본질보다 자꾸 앞서서 어떻게 해야 이 비리를 줄일까? 근데 사실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잘 감시하고 그렇게 비리가 있는 사람 우리 사회에서 도태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좋은 것이지 아예 그걸 차단한다고 지금처럼 깜깜이 아무도 모르게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누가 심사할지 몰래 심사자라는 거는 심사 기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심사자가 모르는데 심사 기준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점쟁이도 아니고 어떻게 맞추냐 이거죠. 심사 과정을 공개하는 거, 좋아요, 그 동의해요. 그리고 컴피티터들이 다 자기가 그 가치 있는 자리에서 자기는 어떻게 했습니다 발표하고 충분히 드러낼 수 있게 하는 게 저는 그건 굉장히 그 작업을 해온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건 좋은데 심사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 이 심사안을 낸다. 이거는 굉장히 말하자면 후퇴시키는 건축의 발전을 후퇴시키는 그런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총량제라고 해서 제가 서울시에서 서울시 자체로는 1년에 2번 뭐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법제화되어 있는 게 월 2번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월 2번이면 1년에 24 했는데 그게 실효적인 총량을 관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고 1년에 심사 24번 하는 사람은 잘 없거든요. 실제로도 잘 없는데. 근데 그러면은 심지어 뭘 총량으로 규제하겠다는 건가? 뭐 반기에 2번 이 정도면은 뭔가 좀 규제하려나 보다. 뭐 이런 거여서 실효적인 규정인가? 그게 하나는 좀 그랬었고
참가자에 대한 보상 규정은 이제 있잖아요. 몇 분의 몇으로 해라 이런 게 있는데 심사위원들도 이제 그 정도의 그 자기 전문 지식과 자기 책임을 투입하게 하려면 적절한 보상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요즘 지자체별로 뭐 가면은 한 번 가면 20만 원, 30만 원 해서 수백억짜리를 판단하라는 거 아닙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안 하죠 그렇게. 아마 저희가 잘 10억 이상은 잘 공모를 안 해서 좀 애매하긴 한데 그 저는 공개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떠나서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심사위원이 그 공고하면서 공개된 게 그렇게 오래 안 됐잖아요. 그 전에는 다 비공개로 했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 비리는 생길 수밖에 없었던 왜냐면 이제 그러면은 이제 심사위원들이 먼저 설계사무실을 컨택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심사 총량제하고 좀 엮여 있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 서울시에서는 이제 1년에 2회로 제한한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발주되는 공모가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러면 이제 심사위원 풀이 굉장히 넓어져야 되잖아요. 1년에 이제 횟수를 제한하다 보니까 그것도 2번이면은 사실 심사 많이 하시는 분들은 1년에 10개 넘게 하실 텐데 그렇게 심사위원 풀이 넓어지면 질수록 뭔가 심사위원하고 어떻게 이렇게 뭐 안을 선명한다던가 뭔가 뒷거래가 있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줄어들 것 같아서 저는 그거는 좀 환영하는 입장이고 그 10억 이상은 그 제출하고 나서 이제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겠다 이거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볼 수도 있고 저희 같이 그 심사위원들을 보고 심사위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설계 공모에 참여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금액도 있지만 그게 더 우선인 아뜰리에나 이런 그 규모에서는 오히려 저는 더 안 좋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공개를 해서 그거는 이제 보면은 이제 그런 그 심사위원들을 저희가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나름의 그 위원들이 이때까지 평가했던 거나 그 사람들이 건축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이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거지만은 여기는 참여하면 좀 괜찮겠다. 여기 정말 아이디어만 잘 보고 판단하실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이 심사위원들을 보고 공모에 참여할지 말지 판단하는 저 개인적으로는 공개를 하는 게 더 맞다고 애초부터 공고할 때부터 공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설계 공모에서 심사위원을 미리 공개한다라는 거를 몇 년 전에 이제 했을 때 그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어떤 공정성에 대한 그 이슈를 없애기 위해서 또는 개선하기 위해서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또 문제가 되니까 심사위원을 공개하지 않겠다 또는 이제 차후에 공개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 그 현상 설계에서 이제 저희 같은 아뜰리에 같은 경우는 대형사에 비해서 굉장히 정보력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분들이 심사를 하는지도 모르고 작품을 제출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 반대로 그 공개를 했을 때보다 어떻게 보면 공정성에 있어서 더 그 불리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제는 분명히 어딘가에서 뭐 그 청탁을 하고 뭔가 로비를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뭔가 밝혀지거나 처벌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공공연한 사실인데 그거에 대해서 밝혀진 바는 없고 그리고 엉뚱한 데서 어떤 원인을 찾겠다, 방법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책상 행정이라는 게 결국은 나오더라고요. 지금 계속 뜨거운 감자처럼 이야기가 나오고 네. 근데 결국에 현상 설계라는 그 제도 자체가 어떤 공정하게 좋은 안을 뽑겠다라는 목적인데 좀 그런 어디까지 그게 공정해질 수 있느냐 어떤 방식의 어차피 사람이 제출을 하는 거고 사람이 평가를 해서 뽑는 거기 때문에 한계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점점 나아지겠죠.
심사위원 그 공개 자체가 뭐 분명 득이 될 수도 있고 뭐 이게 손이 될 수도 있겠는데 제가 참여하는 건축가 입장으로는 심사위원이 어느 정도 이 안목을 갖고 계신지를 보고 일단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다분히 저뿐만 아니라 다 들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는 공정성 측면에서 조금 더 뭐 밸런스를 뒀다면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뭐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심사총량제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이제 2번만 심사를 참여하게 됐다라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예, 그거는 상당히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자기가 심사를 뭘 해야 되겠다 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이 되면 어떤 심사를 꼭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게 생기잖아요. 반대로 그런 차원에서는 좀 좋지 않겠어요. 예. 심지어 요즘 보면 뭐 거의 이게 주업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사람들도 간혹 보다 보면 요즘 참 그 데이터베이스가 잘 돼가지고 이름 옆에 몇 번 했다고 찍히는데 막 이게 뭐 거의 뭐 50회 후반을 넘어가는 이게 어떻게 이거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이 참 흥미로운 상황이었어요. 저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은 좀 그런 차원은 좋은 것 같아요. 예, 먼저 저는 심사위원 공개하는 거는 원칙인데 또 이렇게 LH나 조달청 공모 같은 경우에는 심사위원을 공개하다 보니까 뭔가 우리나라에서 피할 수 없는 뭐 학연, 지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해서 뭐 컨소시엄을 이렇게 2-3개 업체가 만들면서 참가하게 되니까 결국은 그 공개된 공모전에서 참여하는 콘소시엄이 굉장히 적어지는 일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뭐 혹자는 뭐 참가 못하면은 나도 좀 참가했으면 좋겠는데 혈연, 지연, 뭐 학연이 없다 이렇게 해서 못하고도 했었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그 접수한 다음에 공개를 하면 좀 뭔가 또 과다 경쟁이 또 되기도 해요. 저는 되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심사총량, 그러니까 이게 빈대 잡다가 초과상관 태우는 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심사위원 공개가 부작용이 물론 많이 있지만 장점이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하고 심사총량제도 그걸 악용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심사만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고 좋은 분들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이게 많이 하시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정말 아직도 사전 접촉, 그다음에 로비가 판치는 이런 설계판이 많이 있는데 설계 공모가 많이 있는데 이걸 먼저 개혁하는 게 순서지. 이걸 심사총량제로 해결을 하겠다는 발상이 너무 지엽적인 걸 건드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이제 그 어디 글에다도 썼는데 그 설계 공모 제도는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시행착오의 시대인 것 같아요. 계속 해보고 안 해보고 실패하고 또 부작용 나오고 또 고치고 그래서 심사총량제도 그 중에 일환이라고 보고요. 결국은 뭐 심사하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뛰어나면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그 프로젝트를 잘 알고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심사 받으면 되는데 하여튼 그 기회 때문에 이렇게 심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뭐 저는 결국은 그래도 좋은 작품이 뽑혀서 몇 개 중에 다 뽑힐 수만은 자격은 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지어지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또 놔두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 기대하고 있는 게 서울시에서 하는 디자인 혁신 사업, 그게 예를 들어서 노들섬 같은 경우를 지금 뭐 8 건축가한테 제안 공모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몇 개를 고를지도 안 정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다음에 예산도 없고. 그래서 뭔가 좋은 작품을 뭐 한두 개든지 서너 개든지 골라서 그걸 가지고 예산을 만든다고 하는데 저는 결국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그 도시 공간을 바꿔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심사를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다 예산에 맞춘 설계를 뽑고 그러는데 결국은 좀 그런 디자인 혁신 사업 같은 것도 해서 좀 장기전으로 가겠지만 좋은 건물을 좀 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의 일환이라고 보고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좀 흘러가는 시기에 저희가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떤 그런 걸 규정하는 거가 굉장히 우스운 것 같아요. 어떻게 운영하느냐 얘기겠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어떤 규정하기보다는 운영자들 이게 운영의 묘미를 살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로젝트의 성격마다. 모든 규정을 해버리면 어때요? 너무 거칠잖아요. 운영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조금 열려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고 굉장히 다양성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로젝트의 성격마다. 어떨 때는 이렇게 오픈했다가 어떨 때는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근원적으로 저는 오픈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현상 설계에 참여할 때도 사실 심사위원이 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그 건물을 어떤 유형의 건물을 짓겠다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안 그러세요? 미리 그거에 대한 운영하시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계획이 미리 있으면 미리 이런 건물을 짓겠다라는 심사위원회에 따라 사실은 그 건물의 색깔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미리 암시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유의 건물. 심사위원 뽑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굉장히 이렇게 이런 유의 그 건축가들을 심사위원으로 모신다. 그러면 이런 유의 디자인을 하는 걸 선호한다. 이럴 수 있잖아요. 안 그럴까요? 그럼 그런 유의 건축가들이 그런 거에 호응하는 건축가들이 참여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오픈하는 게 물론 어떤 거기에 대한 불편함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목표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현상 설계에서 그 건물을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이겠죠. 심사위원 오픈하고 안 하고. 그 좋은 건물을 뽑는 게 목표 아닐까요? 좋은 건물을 짓는 게 목표고 그 목표가 선명하다면 그 방법은 또 선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표가 좋은 건물보다는 공정한 건물을 하는 게 목표일까요? 과연 다 블랭크 시켜놓고 그날 딱 심사위원 하듯이 하는 게 공정할까요? 과연 그게 최상일까요? 그게 만약에 공정하다면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생각할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걸로 이거는 10억 이하는 뭐다 이런 게 규정하기보다는 조금 운영의 묘를 좀 자율권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규정하지 말자. 너무 스트릭트하다 그럴까요? 얼마 이하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그럼 조금 운영하는 분들이 운영자가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하더라도 예를 들면 그 코디네이터 하시는 분이 그 사람들이 이게 의견을 좀 들어보고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안 그래요? 그래서 코디네이터가 있는 거니까요. 그분들한테 좀 자율권을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믿어달라는 거죠. 그렇게 뽑았으면.